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 혹시 최근에 은행에 큰돈을 입금했거나 입금할 예정이신 분 계신가요?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생각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여러분의 금융활동이 정부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회계와 세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7년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근무하며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나머지 8년은 개인 및 법인 세무 상담을 진행하며 정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설정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근 70대 정수민 여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회계사님, 저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런 연락을 받게 된 걸까요? 라고 물으셨죠. 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남기신 8천만 원의 상속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입금 후 며칠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 돈의 출처를 소명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정 여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내 돈을 내 명의의 통장에 넣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정 여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흔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특정한 시스템을 통해 누군가 고액의 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이를 인지하고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히 대비한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 돈은 내 돈이 맞고 합법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힘들어 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단순히 큰 금액의 거래만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빈번하게 입금하거나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 또한 모두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입금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CTR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으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입금하는 순간 은행 직원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했다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STR입니다. 이것은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이 특정 거래를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60대 박선우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번에 1천만 원을 넣으면 신고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며칠에 걸쳐 ATM에서 5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래가 감시되고 있었고 며칠 후 국세청에서 이 돈의 출처를 설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의 현실입니다. ATM에서 돈을 입금하는 행위조차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가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평소 거래 패턴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월급 250만 원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1,500만 원을 입금한다면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혹은 평소에는 금융 거래가 거의 없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자주 입금하는 경우에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더욱 섬세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분산하여 입금해도 이 모든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00만 원, B은행에 4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을 입금해서 하루 총 1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 역시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이런 행위들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거나 배우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것 등도 모두 거래 패턴으로 분석되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현금을 선호하는 것 자체가 의심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대부분 카드나 계좌이체를 사용하는데 어르신들만 현금을 고집한다면 왜 이 사람은 현금만 쓸까? 혹시 숨기는 것이 있나?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포기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 돈이 맞고 정당한 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의심을 받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행동을 애초에 피할 수 있고 만약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리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돈을 나눠서 입금하는 행위입니다. 1천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 신고된다고 해서 500만 원씩 나눠서 넣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정확히 감지해냅니다. 이 사람이 왜 이틀 연속으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갑자기 5천만 원을 입금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의 소득은 이 정도인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거래 패턴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평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은행 거래를 하던 분이 갑자기 일주일에 여러 번 큰 금액을 입금하기 시작하면 의심을 받습니다. 컴퓨터는 이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거나 며느리 통장에 돈을 넣거나 혹은 친척의 통장을 빌려 쓰는 행위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현금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도 하지 않고 오직 현금만 고집한다면 이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나? 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분산하여 입금하는 것입니다. A은행에 300만 원, B은행에 4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넣어도 이 모든 정보는 연결되어 추적됩니다. 실제로 이준호 사장님이라는 50대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6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한 번에 넣으면 신고된다고 해서 나눠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래가 감시되고 있었고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들을 현명하게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내 돈이라면 내 돈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고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이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라면 사업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의심받을 만한 행동들을 피하시면 됩니다. 돈을 나눠서 입금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마시고 갑자기 거래 패턴을 바꾸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중요한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나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 강은주 씨입니다. 이분은 딸이 결혼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엄마, 그냥 제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편해요 라고 해서 매달 250만 원씩 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정도 지나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강은주 씨가 딸에게 증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여세 신고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강은주 씨는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증여예요? 그냥 생활비 도와주는 건데요. 라고 답했지만 국세청에서는 매달 같은 금액을 계속 송금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강은주 씨는 증여세를 내야 했고 심지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본인은 그저 딸을 돕고 싶었던 일인데 법적으로는 증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대 남성 박동현 씨입니다. 이분은 평생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면서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셨습니다. 카드 단말기도 없고 계좌이체도 받지 않고 오직 현금만 받으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매일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입금하기 시작하셨고 한 번에 600만 원, 700만 원씩 입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이 돈들이 어디서 온 돈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동현 씨는 슈퍼마켓에서 번 돈이라고 답했지만 현금 영수증도 없고 카드 매출도 없고 장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박동현 씨는 몇 달 동안 국세청과 씨름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인은 성실하게 장사를 한 것인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 이윤정 씨입니다. 이분은 지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5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지인이 돈을 갚아왔는데 현금으로 갚아온 겁니다. 이윤정 씨는 그 현금을 은행에 입금했는데 국세청에서 이 돈이 어디서 온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그 지인이 누구인지, 언제 빌려줬고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윤정 씨는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고 빌려준 것이라 제대로 된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에서는 이것이 정말 대출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윤정 씨는 몇 달 동안 이를 증명하느라 큰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분들이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금융 활동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강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하거나 미리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박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최소한 매출 장부라도 제대로 작성해 두었다면 증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이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 두었다면 나중에 증명하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일까요?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잘못된 대응을 하시는데 그러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당황하고 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얼떨결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해서 모르겠어요 하거나 그냥 있던 돈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모른다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료를 찾아볼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두 번째 실수,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이거 탈세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아, 그런가요? 그럼 세금 낼게요 라고 바로 인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는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맞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실수, 전문가 없이 혼자 응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과의 대화는 법률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 실수, 과도한 자료 제출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료 좀 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관련 없는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 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 바로 세금부터 납부하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 전화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하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하느냐며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윤정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당황해서 그냥 지인이 준 돈이에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누구고 언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죠. 이렇게 대답하자 국세청에서는 더욱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준 돈이라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윤정 씨는 자금 출처 소명에 실패했고 그 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산세까지 붙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국세청이 왜 연락했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상의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급하게 대답하려 하지 마세요. 셋째,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침착하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문가와 상의하기. 이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황하고 고생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경험하면서 정리한 예방법들인데 이 방법들을 미리 알고 실천하시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고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드렸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7가지 습관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앞으로는 세무조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적극 활용하세요. 큰 돈을 입금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이런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무료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유산을 받아 입금하려는 경우라면 미리 126번에 전화해서 상속받은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세법 사전 답변 제도를 신청하세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래를 하기 전에 국세청에 미리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라고 질의하는 제도입니다. 서면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답변서를 근거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고액을 입금할 때는 은행에 미리 설명하세요.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할 때는 은행 직원에게 이 돈은 어디서 왔고 어떤 목적으로 입금하는 돈입니다 라고 미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국세청에 보고할 때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전달해 줍니다. 네 번째 습관, 거래 기록 일지를 만드세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누구에게서 무엇 때문에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질문했을 때 즉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메모를 남기세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투명하고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이체 메모란에 간단하게라도 무엇 때문에 보내는 돈인지를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딸 생활비, 친구 빌려준 돈 상환 등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챙기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사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나중에 증명해야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곱 번째 습관, 6개월에 한 번씩 거래 내역을 점검하세요.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서 혹시 이상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는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큰 금액의 거래들은 관련 증빙 서류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7가지 습관 전혀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는 간단한 일들이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큰 문제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1년 전에 받은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상담받는 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126번 국세 상담 전화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비싼 돈을 내고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보다 훨씬 부담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라면 내 돈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지 않은 돈은 애초에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돈의 출처가 깨끗하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임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전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 모든 금융 거래가 감시받는 시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의심받을 만한 행동들을 피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평소에 좋은 금융 습관을 기르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들게 모으신 소중한 돈이 괜한 세무조사로 인해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